명태균이 법정에 가면서 봉지욱이랑 최욱 얘기한 건 팩트예요? 뭐 최욱이가 뭐 조작 방송을 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명태균이 최욱을 기자 이거는 더 쓰레기입니다. 더 쓰레기가 있어.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네. 돈을 받아. 야, 이 호재성 기사 좀 써달라고. 호재가 설마 돈을 받아. 받았어. 그러면 얘는 돈도 받고 호재성? 그러면 나도 주식도 살 수 있잖아. 주식도 사고 돈도 벌고 주식도 오르고 돈도 넣고 쓰레기지. 그 최강욱 변호사에 대한 출연 문제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봉지욱 기자가 또 굉장히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한다고 매불쇼에 또 노크를 했습니다. 오늘 뭘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예,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는 얘기라서 제가 사전에 예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봉지욱 기자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세 유튜버 봉지욱입니다. 네. 예? 구독자가 나올 때마다 빠져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기를 나와야 되나? 오늘 까불다는 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들어오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명태균이 법정에 가면서 봉지욱이랑 최욱 얘기한 건 팩트예요? 모르겠는데. 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댓글에 계속 올라오네요. 무슨 얘기를 했지? 그거 방송 직전이라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댓글상으로는 뭐 최욱이가 뭐 조작 방송을 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명태균이 최욱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그렇지. 것이죠. 김건희 특검이 똑바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국정감사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짙은 혐의가 있습니까? 막 뭐 말로 다 1시간에 풀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었는데 마치 본인이 뭐 대단한 대한민국의 심판자이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거 들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까지 이렇게 건드리잖아. 나까지 그냥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왜 그 마이크를 대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저 하지 마시고 최욱 씨만 하십시오. 그 와중에 그래. 아니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죠. 강한데 같이 해. 봉지욱도 같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도 뭐. 아니 근데 이 이슈가 진짜 김건희 특검이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법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육성이 나왔고 또 김건희랑 대화한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농단을 했고 공천자리를 팔아먹은 희대의 사건인데 진짜 김건희 특검은 똑바로 일을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열받아. 이 명태균 게이트를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조금은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민계적 거렸잖아요. 그 멤버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럼 멤버 체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내가 매번 얘기했다는 얘도 지금 또 나한테 대박 뉴스 떴습니다. 대박 뉴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샤넬 구두를 확보했답니다. 지금 나한테 야 임마 이게 제일 비단이라고 했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김건희가 요새 무슨 뭐 쓰레빠 신고 있다.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뭐 중요해. 쓰레빠 신든 오리발을 신든 자세 어때 자세? 자세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언론에서 다 그거 다루더만. 본질로 가야죠. 본질로. 아니 쓰레빠 신는 게 뭐? 왜? 그게 중요해? 갑자기 열받네. 아니 근데 최욱 씨가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니까 싫어하시니까 얘기한 거죠 일단.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요게 이제 수원지검의 연호 술 파티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놓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오만한 태도로 술자리 그런 거 없었다라고 주진우 의원과 티키타카로 입장을 단호하게 냈었는데요. 바로 빼박 증거가 나왔었죠. 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됐던 2023년 5월 17일 그날 오전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회장을 접견했던 당시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대북 송금 사건 연호의 술파티 사실인지 조사를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조사를 했고 지난달에 끝났고 조사 결과 야 이거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고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감찰을 떠나서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수사로 전환이 됐고 1,800원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해당 편의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술을 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대박이네. 했고 식당이고 뭐고 다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자들 쌍방울이랄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랄지 다 조사를 했는데 안부수 회장이 굉장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다라는 점. 유일하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아 김성태는 협조 안 하는 김성태는 상황입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박상용 검사가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윤택 의원한테 당신이 그 사건 변호사 아니었냐? 맞아. 그거 할 때 잘하지. 맞아.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욕적이었어. 지금 본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개 검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팀이 점검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 문건을 국회에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연호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국회에 설명한 거예요. 이제 만나서 대면 보고를 한 건데 지난달에. 근데 여기 보면 단서 조사를 할 수 게시하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상용 뭐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증인들. 그러니까 지난해 국감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화영은 뭐 본인이니까 그리고 봉지욱, 신명석 등의 발언 및 언론 보도 자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6월에 여기 나왔었거든요. 안부수 회장의 딸의 전셋집을 쌍방울에서 얻어준 직후에 안부수가 진술을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그리고 안부수의 딸이 아버지를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면회를 했다. 하면서 그 딸이 그 아버지 회사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을 공개를 했어요. 네. 법무부가 그런 것들을 사실인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조사 결과 두 번째 보시면 조사 결과 5월 17일에 지금 아까 5월 17일 술산 날이잖아요. 네. 술산 날 처음에는 이제 6월 18일로 이화영 지사가 기억이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지. 잘못 이렇게 지목을 그럴 수 했는데 있죠. 보니까 5월 17일에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제 법무부가 여기 해보니까 있네. 네.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식사 한 차례 정황 확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김성태가 이제 수용 기간에 점심 및 저녁 식사를 모두 외부 도시락으로 제공을 했다. 검사의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면회를 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사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내용,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안부수의 딸을 1313호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딸이 들어온 출입 기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 사실이네. 연호의 술파티가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수원지검에서 자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없었다. 술 파티도 없었고 음식이 반입된 적도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받았었습니다. 맞아. 그때는 다 받았었어. 검사들이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38명이나 다 조사했어. 아무 일이 없었대잖아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법무부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도관 중에 검사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 교도관이 검사의 전화를 통화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 녹음 파일이 담겨 있잖아요.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도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온 적 있잖아 음식은 좀 반입된 적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몇 번 있었고 제가 검사실에도 요청을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잠깐 이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당시 그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조사받은 내용을 녹음한 교도관의 핸드폰, 그러니까 교도관 휴대폰 녹음 파일 재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개호 교도관이 검사가 외부 음식 전혀 반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물어보니까 교도관이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은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검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다과나 커피 같은 것은 좀 있었거든요.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사 후에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치 없다라고 발표했다. 와, 이게 조작의 조작이야. 조작의 조작. 그렇죠. 와. 수사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이런 발표도 허위 국민을 속였다는 건데요. 대단해. 일단은 요 정도 발견한 상태에서 야 법무부가 이거 보니까 고검이 감찰해라고 했는데 감찰이 또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건 감찰로 안 돼라고 해서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일단은 우리 또 정성 호랑이 장관님. 예. 아니 뭐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가야죠. 정성 호랑이 장관님. 저는 장관이 한 번도 안 씹는 거 아시죠? 진짜 위대하신 거 아시죠? 곧 동상 하나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호랑이 장관님. 정성 호랑이 장관님.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 정성호 장관이 신속하게 지시를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네. 중요한 것은 한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아마 수사 중간 브리핑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미 3심이 끝나서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미 끝난 재판을. 재심 사유잖아요. 근데 말이 재심이지. 여태까지 3심 받으면서 집을 파신 분이에요. 아.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받잖아요. 변호사 비만 얼마입니까? 예. 근데 그럼 재심을 하려고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딜레마가 있고 재심이란 것은 몇 년 안에 이 정권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맞지.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발표하는 걸 조작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는 대검에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아. 대검 대변인이고 뭐고 기자들 응대 법조 기자들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검에까지 다 보고가 됐고 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이 사건에 검찰과 결탁한 정황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 사건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대북 송금 사건이 처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는 거에서 네.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뭐 세미나가 열리고 모아지는 그 과정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당시에 주진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 하명, 명령을 받고 기획된 조작 수사였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을 직접 만났을 리는 없고 그 중간 과정에 민정수석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때 민정수석 없었잖아요. 네.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이번에도 당시 국감을 보시면 국감도 어떻게 타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은 의심 안 해도 됩니까? 박성대, 한동훈 장관. 아니 이제 한동훈 한동훈도 의심을 해요. 의심해야 되고. 저는 제 사건도 한동훈이 관계가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본인이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네. 모든 수사를 그렇다면 한동훈이 당시 실세였는데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수사가 의외로 즉 서울고검의 이 감찰로 시작된 이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 수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찰했어 이제 수사도로 전환했는데. 직접 합니다. 아 고검에서 해요? 네. 네. 그럼 믿을만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됐다. 자, 요거는 됐습니다. 네. 자,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그 큰 민간 사업권을 넘겨줬다. 그렇죠. 개발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면 유동규가 정진산, 김용 등에게 돈을 줘서 그것이 이재명 쪽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건데요. 네. 이것은 증거가 없어요. 진술밖에 없습니다. 오직. 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건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남욱의 법정 진술 2025년 9월 19일 것만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그때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검사한테. 많은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많은데. 근데 이게 지난달 9월 재판부터 어마어마한 폭탄 증언이 나오는데 기성 언론, 레거시 언론들이 안 씁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나마 막 난리를 치니까 조금 썼는데 놈들이야. 9월달 증언 말고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또 엄청난 핵폭탄을 쏟아냈더라고요. 핵폭탄 쏟았어요? 그 그래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야 네. 유동규랑 진술 바꾸는 거 너 유동규랑 상의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정진상 측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네네. 그때는 아니고요. 유동규는 먼저 석방을 시켜줬고 한 달 뒤에 이제 남욱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석 조건 없이 석방 전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욱의 대답은 검찰 조서에는 안 나오지만 중간에 대질 신문 때문에 유동규를 만난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유동규가 옆방에 있다가 얘기시켜줬다. 누가? 그럼 그 다음 그래픽 보시면요. 네. 그럼 그때 네가 유동규 조사하다 만났을 때 검사나 검찰 수사관 없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같이 있었죠. 검사랑 수사관이랑 유동규랑 남욱이랑 넷이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럼 있는 상태에서 잡담했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잡담이 아니고 유동규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게 진술 신규 세미나지, 맞잖아요. 사실. 대질 신문을 하게 되면 조서로 남겨야 되는 건데 이건 사전에 연습한 거거든요. 그렇지. 아. 진술 세미나지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야 조사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에는 둘이 만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는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 둘의 진술이 일치하는 게 나온다. 검사 면담이 선행됐군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서 맞다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동규 검사? 유동규와 검사가. 아. 야 너 기억 잘 안 나지? 음. 김용한테 돈 줬잖아요. 그런 식이야. 하니까 이제 남욱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진술을 하니까 대우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다음 그래픽 보시면 검사의 대우가 언제부터 바뀌었던 건가요?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때 딱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검사가 처음엔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윽박 지르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아니다 이런 사실 없다고 하면 제 말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얘기하다가 막 처음엔 싸우면서 조사를 받았다. 아, 원래는 이제 검사들이 네. 굉장히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나 보네. 근데 요런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재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욱이 하는 말이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 심각한 얘기잖아. 재판장이 사실 증인신문한테 잘 안 껴들어요. 아, 그래요?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껴드는데 그렇다면 무슨 진술을 검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다음부터 바뀌었다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대선 경선 자금 얘기하면서 야, 요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김용에 대해서 대선 자금을 건넸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근데 핵심이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확인하죠. 김용에 관한 진술을 바꾼 후부터 수사 과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김용 사건 저도 실패하면서부터는 검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되게 심각한데 저는 법정에 가지도 않았고 기자들이 기자단이 돌아가면서 법정에 이 말을 속기로 받아쳐요. 워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기자단이 공유합니다. 네. 제가 그걸 받아본 거예요. 네. 저 준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기사 왜 안 쓰냐? 네. 아, 준 기자가 기사를 안 썼어? 안 썼어. 어느 매체도 안 썼어요. 뭐야? 아, 동지우한테 이거를 네. 준 기자가 기사를 안 썼어? 그러니까 답을 못하죠. 답을 못해요. 너 왜 안 써 이러니까. 데스크에서 뭐 예를 들면 기자가 쓰고 싶어도 데스크에서 야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와, 이게 지금 기사로 안 나왔다는 게 미쳤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를 안 썼어. 아예 이제 여태까지는 약간 좀 긴가민가잖아요. 남욱의 말이. 와. 그 다음에 남욱이 뭐라고 하는지. 남욱 3. 네. 자, 정진상 측 변호사가 증인이 메모장이 목숨줄이라고 했다면은 뇌물 날짜랑 일치했어야죠라고 하니 저 부분은 저도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 판단이요? 김용 재판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 나와서 지금 3심이 계류 중인데 네. 재판 그러니까 사실심이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남욱은 김용 재판에 가서 돈 준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날짜에 돈 주고 만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엄청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잘못했다고 지금 증언해요. 그렇지, 엄청난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재판장이 또 물어. 이게 재판장이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서 네. 김용 재판 말하나요? 그랬더니 날짜 부분이 다르지 않나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날짜 부분이란 것은 뇌물의 그 전달 날짜.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날 문제되는 5억 3천 현금 전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김용 부원장한테는 이거는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이제 알고 있겠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알아도 3심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뭐 심리를 하고 있을 텐데 언론에서 야 이런 엄청난 일이 대장동 재판 지금 4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남욱이 야 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조용합니다. 아무도 몰라 이거. 야, 그렇게 대장동 보도를 쏟아냈던 아니 미디어 비평 기자님, 이거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그냥 병들어도 너무 많이 병든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제대로 못하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다. 네. 자기네들이 다 받았었잖아요. 맞아. 자기네들이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범인이라고 어마어마한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거 자기가 뒤집어야 되거든요. 맞아. 아, 본인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아. 레거시 미디어는 절대 그건 못합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쓰라고 해줘요. 뭐라고 안 할게. 대답을 못한다고 아니, 근데 그러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4년째 재판을 하다 보면 대장동 사건에 붙어있던 법조기자가 인사발령을 받아도 한 2번은 받았습니다. 네.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애는 이 사건을 몰라. 모를 수 경제부에 있지. 있다가 와서 몰라. 앞뒤 모를 수 맥락을 있지. 모르니까 그럼 공부하면 남욱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못 알아듣지. 굉장히 이런 그럴 수 부분이 있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도 좀 이상한 거예요. 조용합니다. 와. 조용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진짜 맥락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약간 제가 볼 때 왜 저러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사자들만 아마 애가 탈 거예요. 야 이거 아니 민주당은 왜 조용하냐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은 여론의 힘으로 본인의 가치가 이제 뭐 증명받는 건데 네. 이게 여론 형성이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언론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화영은 이미 3심이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데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3심 대법원에서 보석을 해줬잖아요. 보석으로 나와 그 부분은 있죠. 제가 볼 때 좀 되게 이상한 이례적인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거 해주는 게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또 남욱이 뭐냐고 그랬냐면 김용의 2심 재판부가 그 김용의 위치 정보가 적힌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게 맞다라고 남욱이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날짜에 여기 안 한 돈 준 적 없다. 그래서 그 구글 타임라인이 맞다. 그게 더 진실하다라고 남욱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관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느 대법관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느냐 마냐는 진짜 복불복인 상황이 아니냐 지금. 아. 여론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달 정진상 실장은 다음 달 1심 선고인데
재판 막판에 그리고 마무개 증언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네네.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큰 마지막이니까 변호인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신문할 텐데 지금 검사들은 기자들만 안 쓰고 포기한 게 아니고요. 검사들도 포기했어요. 아니 검사들도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돼. 그리고 자기들 수사 검사들이 영전에서 특검 가거나 뭐 어디 딴 데 가거나 했는데 어찌됐든 검사들이 법정에서 의지를 잃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사한 거 아니야? 내가 수사한 거 아닌데 이거 쉴드 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들어가면 끝까지 자기가 맞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판 검사들 내가 수사 안 했으면 내가 미쳤냐? 그렇지. 얘들이 불법 수사했구만.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정진상 실장 1심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대한민국을 가장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뉴스타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래픽 작업할 그것도 없어가지고 매불쇼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부쇼에서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전부 다 그래픽 작업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고생하셨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매주 금요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TBS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끊었잖아요. 네. 오세훈이 사실상 TBS를 폐국시켰는데 네. 이미 명예퇴직하고 나갔던 직원들 무급 상태로 1년 넘게 돈 10원도 못 받은 상태들 직원들이 와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변상욱 기자가 하는 변상욱 쇼, 우리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왜 데일리로 못 하냐면 제작진이 없어요. 지금 무급 상태다 보니까 다 각자 뭐 대리운전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어찌됐든 TBS를 살리기 위해서 다 기자들이 십시일반하는 거니까요. 네. 정오에 12시에 딱 1시간 하고요. 이제 요 봉인해제 1시간 끝나고 네. 1시부터 2시까지는 매봉쇼. 매봉쇼 합니다. 그거 본인 채널에서 하시더만. 그거는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매불쇼에 약간 묻어가려고. 매봉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 해야지. 매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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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시작하고요. 유튜브 연장 매봉쇼까지 매봉쇼. 이어지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 뉴스인데. 근데 뭐 아니 근데 언론도 자기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바꿔서 쓰면 오히려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진짜로 과거 안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네. 뭐 내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저는 뭐 너네 옛날에 그래 이거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오히려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언제나 실수 안 할 수 있나요? 실수할 수도 있는 근데 이게 거지. 구조를 보면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이 이화영 지사 사건이나 지금 남욱 변호사 관련된 이 내용들이 맥락은 굉장히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바로 잡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매불쇼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는 왜 안 하냐 유튜브에서? 저 진짜 너 매불쇼가 가는 것만큼 저도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후행적으로는 오는 거에 따라와요? 깜빡이 켜고 가시면 저도 바로 따라가죠. 이거 안 하는데. 바로 따라갑니다. 이거 좀 해. 네. 이거 솔직히 왜냐면 해야죠. 이거는 이거 검찰 이슈잖아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 흔들었었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그렇죠. 전조 일이었습니다. 사실. 증상들이 예, 다 있었잖아요. 이런 게 쌓여가지고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고 이 대혼란이 있는 거잖아.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 우리 사회에 의미 있잖아. 첫 단추 같은 거죠. 예, 시작부터 풀어내야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과정을 좀 여러 가지 건너뛰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최상병 특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가 추천한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들어가기 전에 AS 좀 AS. 요거는 참 태도가 좋아 네. 이분이. 제가 기다리며 들었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네. 저도 배우자가 매년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음. 그 참사를 제가 5분 그 차이로 피해갈 수 있어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때 같이 나왔던 변호사 친구랑 현장에 있었고 저희 매년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좀 놀랐던 점이 매년 갈 때마다 경찰분들이 항상 경광봉을 켜고 그 항상 치안 유지를 해주셨는데 그 해는 유독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그 골목을 피해서 골목 지나서 오히려 지나서 그 다음 골목에서 이제 저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시까지 통제도 안 되고 있었고 저희 그때 통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도 마약인 줄 알고 저희는 그 사건인 줄 모르고 신나고 수임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막 명함을 들고 갈 정도로 아예 연락이 안 될 정도로 마약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오갔었고 네 그리고 1시가 넘어서도 그때까지 그 바로 옆 골목에 있어 10시 반인가에 참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가 넘어서도 그 주변에 뭐 통제나 이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정말 경찰력 투입이 정말 늦었었다. 네. 거는 제가 증언할 수도 있고 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아니 명태균- 그 TV 조선인가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자가 그 마약
단속 찍으려고 기다렸다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리포팅이 있었지 않았나? 맞지? 맞죠, 기억나. 그게 SBS가 뭐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TV조선인가 내가 잔상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진 네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 발언은 이번 박형광 기자님이랑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그때 강혜경 씨와 함께 나와서 그 발언을 했던 매불쇼를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 짜깁기 한 거 없고 조작한 거 없이 그 통합 그 자체를 저희가 그때 매불쇼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명태균이 오늘 매불쇼 이야기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아 사실이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요. 대략 그냥 뭐. 네, 뭐 방송 대구 거를 조작해서 짜깁기해서 방송에서 명의시킨 거로 했어요. 뭐 조작 방송을 해도 됩니까? 매불쇼 최욱 씨 앞으로 당신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생각보다 세네. 생각보다 세네. 뭐야? 당신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 뭐야? 그냥 쓱 언급한 게 아니 아니었네. 그 센데 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니, 저도 언급했어요. 변호사랑 같이 강혜경 씨랑 나와서 그런 게. 뭐야 깜짝아. 뭐야 명태균 씨. 뭐 마이크 뺏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전기 끊겠다는 두꺼비 좀 내리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명태균 씨. 나 만만하지 않소. 네. 저는 언급 안 해줘서 고마워요. 명태균 씨 이렇게 되면은 나는 오늘부터 또 명태균 다루지. 오히려 내 방식 알잖아. 네, 그렇죠. 내 방식이 있어. 왜냐면 이거 공익적인 이 목적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입니다. 맞잖아요.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죠. 그렇습니다. 중대 범죄. 그럼 나는 또 명태균 씨 혐의를 오프닝에서 또 다뤄야 됩니다. 이건 제 또 원칙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요. 김건희 특검을 제가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내부 분위기를 좀 들은. 김건희 특검을 갔다 왔어요? 네. 그 얘기죠. 사실 수사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 뭐 자기네 입장을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건 연장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보내달라. 어차피 비판 받을 거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뭐 여기에 더 기대를 걸거나 뭐 연장을 하거나 뭐 인력을 충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마무리라는 게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장난칩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느낌을 저희한테 일단 압수물을 가한부 해주셨고요. 가져가라. 압수물 가져가라라는 벌써? 그 어떤 저희가 뭐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면서 농담이 와갔던 게 제가 이제 그 가한부 박스를 들고 나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박스를 들고 나가면 먼저 파견 해제된 수사관이나 검사로 보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다. 그 조롱이잖아. 할 정도 아니 그만큼 그 내부에서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조롱이잖아. 아니 이런 분위기를 명태균이가 안 하보네. 그러니까 알겠죠. 아무래도 뭐 특검에서 연락도 없을 거고 이제 잠잠하게 지나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고 오늘 아마 이렇게 대언론전에 뛰어든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의혹 갖고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 이번에 뭐 김건희 특검 뭐 2명 새로 뽑으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나 2명 뽑는다고 이제 기사 나가지고 그 다시 또 으쌰으쌰 하나보다 난 그랬지. 아니 근데 저는 뭐 김건희 특검도 저는 당연히 지금 비판받을 지점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혐의들을 다 우리가 없는 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히면 막히는 대로 우린 또 뚫고 나가는 그건 어쨌든 맞아. 진실을 밝혀내야죠. 멋있네. 아니 저는 더 마음 지치지 않고 멋있다. 더 동요매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금 갑니다, 계속 진짜. 연락 온 게 이제 서울청에서는 이준석 관련해 갖고 자료를 더 요청을 하고 있고 어제도 국감을 또 다녔는데 국감에서는 이제 계속 그 질타를 하는데 특검이나 검찰에서 경찰로 자료를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단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청이랑 대구청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인데 좀 이거에 대해서는 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명태균 게이트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이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예, 거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이게 상설이든 아니면 합수본이든 어떻게든 차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되고 좀 인력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계셔요. 예. 네. 창원에서 하시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중앙지검에서 그렇더라고요. 하셔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해드리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 갖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폐해가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검찰의 사례가 사실 명태균 게이트에도 있었습니다. 그 강혜경 씨 별건 수사했던 사람을 그 별건 수사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행 검찰청법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창원지검에서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당연히 그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해놓고서는 부장검사 명의로 기소를 했으니까 수사기소 분리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을 꼼꼼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검찰은 이렇게 피해갑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비판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최성병 특검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병 특검이 지금 갑자기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20일에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얼굴만 한번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유재은, 김계환까지. 네, 이렇게 이제 5명. 5명에 대해서 뭐 혐의 같은 거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고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5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2일. 23일 내일이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그 실질 심사 판사가 누구냐?
정재욱 판사입니다. 이름 뭔가 불안한 이름인데?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조희대가 영장 전담 판사로 수원지법 3인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가 보낸 수원지법 3인방 면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방금 보신 정재욱 판사 한덕수 영장 기각시켰고, 박정호 판사 박성재 기각시켰고,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시켰고. 와. 진짜 어마어마. 이력이 화려하네. 이 대한민국 사법 나는 좀 힘들다 하지 말랬지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조희대 우리가 라인을 늘 의심만 하다가 지금 결과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희대의 임기가 2026년 7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2017년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판사들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2월달에 또 조희대가 인사 또 행사합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제어를 할 것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고민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이제 법원에서 수사 방해를 이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매우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최상병 특검이 가장 잡음이 없었고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거든. 최상병 특검 기댔단 말이야. 그렇죠. 믿음직하다. 근데 여기는 또 사법부에서 막힐까봐 또 우리가 마음을 졸여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종호가 임성근의 구명을 청탁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예, 특검 진술 잠깐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송호정 경호처 출신 있지 않습니까? 송호정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부탁받고 김건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송호정은 멋쟁이의 병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자기는 이제 썩 빠지는 거야. 결국은 청탁받은 거 그래 맞다. 그렇죠. 하지만 뭐 내가 실행한 게 없잖아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과는 성과야. 처음으로 인정했어. 처음으로. 그리고 이종호는요 자신이 구속되기 하루 전에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입단속을 시켰더라고요. 지인한테? 예,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요. 이종호가 구속되기 하루 전날 전화를 했다. 특검이 임성근 아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달라고 말했다. 임성근이 이렇게 회유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종호가 임성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최악의 인물은 바로 임성근인데요. 아까 그 5명 구속영장 쳤잖아. 네. 그때 임성근이는 없었어. 근데 슬슬 이제 자기 구속영장 칠 것 같은 거야, 느낌상. 다가오죠, 이제. 다가오잖아. 네.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2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그랬거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 스스로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 내 기억력 너무 안쓰럽다. 네. 2년 동안 그 쇼를 했거든요. 네. 압박 들어오니까 유레카 생각났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에라이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비밀번호가 20자리더라고요. 이 20자리를 특검에 이제 자기 이제 구속되기 싫으니까 생각났어요 하고 제출을 했어. 근데 휴대전화는 또 안 줬어. 내가 볼 때 휴대전화 또 잃어버렸다. 다 됐는데 휴대전화 분실했어요. 휴대전화. 정말 답답하다.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비번 20자리는 한 번 기억이 안 나면 그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나는 이 좀 혹시 내부 사정을 좀 아시는가 해서 좀 여쭤보는데 이 휴대전화는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이미징을 했던 걸 아마 과반부 받은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미징 그 복사를 한 그 핸드폰을 복사한 데이터 자체는 아마 특검이 이미 갖고 있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이 왜 구속이나 기소가 없다라는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도 있었는데 있었죠. 그게 다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해드리기로는 체포나 구속유예를 하면 20일 이내 뭐 10일 이내 기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소가 되면 그 자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입증하는 자료들이 법원에 가고 그거를 변호인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보게 되죠. 거기에 맞는 엄프를 하거나 거기에 맞는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관련 참고인들이나 관련 증인들이 그거를 알고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해병 특검은 쭉 몰아놨다가 너네 변명 다 해봐.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네. 지금까지 변죽을 울리지 않고 쭉 달려왔던 게 그러한 전략이 기반이 돼서 임성근을 만약에 우리의 염원대로 빨리 혼내줬다고 하면 기분이야 좋았겠지만 지금까지의 변명 스텝이 막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최해병 특검 성과를 왜 아무것도 못 내냐고 나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진짜 만약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 방송 그만둡니다. 한 번도 없어. 근데 또 내가 어디 가서 씹었지 너 최해병 특검. 아니 저는 나가 이러고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러니까 맞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반에 그 비판했던 분들의 의견
문건도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이 수사의 동력 차원에서 결국에는 아무도 성과를 내지 않고 이제 와서 이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지만 초반부터 수사 동력을 좀 가지고서 네. 여론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건 돌파하는 맞죠. 것도 맞기 때문에 네. 이건 한번 이번에 결과를 지켜보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특검이 잘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사법부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를 끝까지 우리가 보기까지는 예. 훌륭한 전략인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한번 최혜병 특검을 변을 좀 하자면 네. 사실 우리가 특검이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검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로 수사를 넘어가지 못했고 지금 내란 특검도 그 법무부나 검찰이 동원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군검사 다 수사를 했고 심지어 제가 공수처 파견한 수사관들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공수처 수사관들이 갑자기 저희 회사가 압색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서 그럴 정도로 내부 보안이 잘 이루어져서 공수처까지 이제 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못했던 수사기관 그리고 은폐를 하려고 했던 군검사, 공수처 여러 군데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나갔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종호의 변호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꽤 많은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해서 꽤 많은 성과가 나올 거고 이제 남지 않은 별 기간에 아마 큰 성과를 올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모범적인 특검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임성군으로 넘어가자면요. 네, 임성근 잠깐 넘어가자면 네. 이런 이제 마지막에 어렵게 하느님의 도움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병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또 담당 판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네. 임성근 관련 임성근 임성근. 관련해서는 아직 나온 게 일정이 없군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임성근이 사실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그 이미징한 파일에서 이미 특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거짓말을 특검은 확보를 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 변명을 할 기회를 줬던 것 같고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아까 3인방 다시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예, 지금 3인방 올려주면 자, 이 중에 누굽니까? 보도를 확인해 보니 임성근은요 23일 날 영장 실질 심사 받는데 이 중에 영장 과연? 전담 부장 판사는요 정재욱하고 박정호하고 이정재만 아니면 되는데. 윤석열 기각시킨 이정재가 맞습니다. 와 그러면 7명이 다 자 이제 몰려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는 거예요. 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이제는.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23일 날. 근데 참 특검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그 여러 가지 안을 해놓은 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은 거를 계속 받고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을 많이 확보해놨는데 풀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김성근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 대한 영장을 친다는 걸 듣고 그 다음에 행위로 옮긴 것 같아요. 그 비밀번호를 한 거를.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 임성근도 그렇고 이종호도 그렇고 주변 목격자나 진술 참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유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근데 그거를 또 특검이 다 알고 확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할 준비를 하셨다고 들어서 물론 사법부가 너무 걱정돼요. 저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장담을 하는 편인데 네. 사법부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장담을 못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이 되어 아마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죠. 안 나오면은 그걸 우리는 비판하면 돼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미 진술 오염 즉 증거인멸의 우려를 너무 몸소 많이 보여줬어요 이종호와 임성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나온다면 정말 사법개혁에 큰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혜병 특검이 지금 이제 직접 관련자들을 다 영장을 일괄 청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이제 거의 수사 종반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명 로비에 대해서 빨리 이걸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 전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네. 내지는 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의원은 아니지만 이시원 그리고 임종득 그리고 김태효 그때 당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했던 사람들 네. 즉 거기에 대한 수사도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맞아. 조금 우리가 그건 놓지 아주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왜냐하면 그 훌륭한- 사람들을 수사하라고 사실 특검한 거지 맞습니다. 지금 나온 요 정도의 인물들은 기존의 수사기관에도 어차피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맞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좀 된다. 네. 그 진짜 맞는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기대되는 점은 아마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꽤나 많은 성과를 올릴 것 같은데 그 사건 특성상 구명 로비는 사실 제가 만약에 곽수산 씨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둘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사실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구명 로비 부분은 처음부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압수수색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녹음이나 메모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중에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사람들 특히 네. 이시영 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입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TBS 그 봉인해제 저도 무료로 출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AS 오늘 좋았어요 그래도. 좋았다. 진짜. 저분 아주 똑똑해. 착하고 그리고 또 고분고분하고
다루기 편하고 좋아.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정감사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네. 그러나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이 진짜 건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그거 둘째 문제고 일단 제대로 반칙이 난무하지 않고 나쁜 놈들 잡아가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이 환경이 조성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 조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주가 조작은 계속 있어 왔죠. 왜냐? 절대 처벌받지 않았던 조력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조력자들이 이 얘기를 그동안에 한 번도 다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 정말 훌륭한 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송수진 기자. 최욱 씨를 아주 존경하는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같이 했던 송수진 기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심층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한창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 그리고 또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네네. 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간략한 요것도 우리 기자님 또 전문 분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기자님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게 송수진 기자가 KBS 기자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를 레거시들이 안 다루거든요. 음. 근데 지속적으로 대단해. 계속 팔로잉하면서 이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다루냐? 기자 이야기거든. 그렇죠. 또 그게 못 다루는 거야. 팔이 안으로 붙는 거네. 기자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네. 기자들이 주가 조작에 공모하고 같이 가담한 이야기야. 그래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안 다룬단 말이야. 저 사실 아예 몰랐어요. 좋아. 이런 거 좋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네. 이거를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기자님하고 송수진 기자하고 저희 매불쇼에 모셔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자세한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게 좀 어그러졌었어. 음. 네. 그런데 이번에 또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또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봅니다. 네. 기자가요. 기업의 호재성 정보의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높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기자 특히나 무슨 뭐 산업 전문 기자, 네. 뭐 기업 관련 전문 기자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보 빨리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정보를 받아. 그리고 지가 주식을 사. 기자가 그 종목의 주식을 사. 그런 다음에 이 기업의 호재성 기사를 써. 그러면 대박 터지지. 그때 빠져. 이 쓰레기, 야, 이 쓰레기지. 쓰레기야. 얘는 이런 쓰레기 기레기들이 이번에 20명이 적발이 됐어요. 전현직 기자들이. 와. 그래서 봤더니 1인당 5억까지도 벌고 막 그랬더라고. 이 쓰레기지. 요런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자, 이거는 더 쓰레기입니다. 더 쓰레기가 있어.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네. 돈을 받아. 야, 이 호재성 기사 좀 써달라고. 호재가 설마 돈을 받아. 받았어. 그러면 얘는 돈도 받고 호재성? 그러면 나도 주식도 살 수 있잖아. 주식도 사고 돈도 벌고 주식도 오르고 돈도 넣고. 쓰레기지.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요게 이번에 한 3명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있었다는 거죠? 있어. 의혹이 아니고. 있어. 실제 이것과 이 케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송수진 기자가 그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인터뷰를 땄어. 자, 송수진 기자가 어렵게 취재한 그 KBS의 영상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제가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준 적이 있었죠. 두 번인가 뭐 특징주 쓰고 기사 쓴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가지고 각 언론사하고 또 계약을 하면서 그 기사를 갖다가 잘 써주는 기자들한테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 기자인가? 기자. 그 정도? 쓰레기지. 야. 요거는 진짜 범죄 중에서도 적극적 범죄. 자, 그리고 우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얼마나 많이 다뤄왔습니까? 네.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요. 무슨 이기훈이 혼자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김건희가 뭐 가담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막 원희룡이가 그 폴란드 가고 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언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더니요. 이기훈이가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완전히 가짜지. 그거를 보도자료로 뿌려. 네. 그러면 기자가 제대로 된 기자면 그거를 보고 검증을 해갖고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완전 가짜거든. 거짓말, 네. 쓰레기 기사, 허위, 왜곡. 그거를 실제로 다 받아서 써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기훈의 공소장을 봤더니 거기에 이 허위 보도라고 명시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머니투데이가 2023년 5월 22일에 쓴 기사 제목이 DYD 계열사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가. 요거 보도가 됐어요. 근데 허위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이데일리 역시 같은 날짜에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MOU. 그리고 역시 그 다음 날 머니투데이가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및 폴란드 건설사와 재건 MOU 체결. 그리고 뭐 탑데일리라든가 프라임 경제 역시 6월달에 비슷한 기사를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기훈 공소장에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 가짜예요. 왜냐하면 저 MOU 체결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MOU야. 쓰레기 기사야. 그렇죠. 이 가짜 뉴스. 네. 자, 제가 일단 사건을 정리를 했고요. 디테일하게 좀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 기사 몇 개를 헤드라인을 보여줬잖아요. 저 기사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13개의 언론사 19명의 기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3개의 네, 언론사? 언론사. 19명의 기자들이 이 19명의 관련해서 기자. 삼부토건하고만 관련해서 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와. 그 중에서 4개 회사 아까 그 관계자 인터뷰 나온 거 있었어요. 네네네네. 송수진 기자. 네, 거기에서 무슨 기자, 무슨 기자, 무슨 기자, 네. 무슨 기자 해서 한 4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예, 4개의 언론사는 이 특정한 날짜별로 기사가 쏟아집니다. 다 똑같이. 네, 똑같은 결과. 저기에서 지금 가짜 허위 정보의 기사를 이렇게 출고를 하고 그것을 바로 담아가지고 기사를 낸 게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그리고 이투데이, 뉴스핌 이 4개 회사는 거기 특검에서 특정한 인위적으로 부양을 한 그 날짜 그러니까 이제 2023년 5월 22일, 23일 그리고 24일 3일 동안. 예. 그 다음에 6월 2일, 6월 28일 이렇게 5일을 특정했어요.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을 한 부양한 날짜. 네, 날짜 근데 특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계속 기사를 가짜 보도자료를 해서 딱 배포했을 때 하필이면 이 네 회사는 연속해서 3회 이상 보도를 또 해줍니다. 와, 이 공범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 기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보고 그냥 단순하게 쓴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지 않나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구나. 오, 야, 진짜 이 언론까지 같이. 와, 심각하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조금 전에 그 우갱크님께서 이제 MC님께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기훈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기훈을 저희가 이제 이 공소장 외에 좀 확인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기훈이 톡방을 만들어요. 이기훈이 예, 이 네. 주가 조작을 하려고. 네. 근데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이기훈이 직접 기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링커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IR 대행사라고 아까 관계자 인터뷰 나왔죠. IR 대행사. 네, IR 대행사 여기에서 기자들 한 30명 정도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좋은 호텔에서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관계를 맺고 조금 전에 거기에 관계돼서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게 하면서 돈을 주기도 합니다. 대행사에서. 네네. 대행사를 끼고 하는구나. 원래 이제 IL 대행사는 이제 홍보나 기업 설명하고 이런 건데 이제 범죄 대행을 하는 거죠. 와, 네, 그렇게 된 부분이 지금 이제 특검에 포착이 됐고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번에 9월 10일 날 이기훈 잡혔잖아요. 네.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포렌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톡방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야, 그동안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처음 들어요. 처음 나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주가 조작 범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기훈 같은 애들, 이종호 이런 애들은 뭐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잡아갔었거든. 처벌받고. 그리고 끝나고 선수는 또 바뀌어서 또 주가 조작하는 거야. 네. 왜냐? 이런 애들은 계속 남아 있었던 거니까. 이 시스템이 존재했던 거야, 계속.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지금 금융당국하고 수사당국에서는 이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한 100개의 주식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이게 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조금씩 막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점점 넓어져서 처음에 20명, 아까 그 다음에 3명 이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확대해서 아마 올 연말쯤에는 기자들이 다수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은 좀 큰 주가 종목에서 대형 이런 거 어느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게요 범죄 수익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공유한 형태가 되는 거지. 범죄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네, 확인하면 발표되는데 되는 겁니다. 거의 이쯤 되면요 저는 범죄 단체를 조직한 수준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주가 조작 범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서포트해주고 함께 또 범죄 수익을 그렇습니다. 나눠 갖는 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이제 윤리로 규제할 안 단계는 돼. 이제 한참 넘어선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김건희
정권에서는 사실 주가 조작해도 김건희 정권이라고 했나요? 맞는 이야기 맞는 얘기예요. 김건희 정권 맞는 네. 얘기예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네. 그 전에 관행적으로 선행매매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율규제가 안 되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소위 쫀칭조라는 이름으로 작전 세력에 들어가가지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것까지 더 커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쫀칭조가 뭐예요? 쫀칭조. 쫀칭조라는 것은 이제 이쪽의 은어인데요. 네. 결국은 아까 IR 대행사나 아니면 기업의 임원들이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계획을 잡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흘리면서 예를 들어서 너도 같이 한번 주식 좀 더 사볼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소위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기자들은 자기들의 인감 도장처럼 소중하게 하는 어떤 기사에서 누구누구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면에는 기자 바이라인 이름이 써 있거든요.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인감 도장처럼 하는데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야 이거 하면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 기사를 써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시켜.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고 범죄 실행 세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쫀칭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또 발견된 거죠. 적극 가담을 적극 가담하는 거죠. 이게 기자들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네네. 이게 얘기가 돌고는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확인하기가 확인되는 정말 아, 어려워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왜냐면 수 있겠다. 당사자들끼리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거 확인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기자들한테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이번에 확실히 칼 뺐어요? 사실 지금 일단 기자들 이거 보통 수사를 안 했어요. 금융당국이 아예 기자들이 연관돼 있다는 거는 그냥 묶어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전현직 기자들 일단 뭐 서너 명에 대해서 타겟팅을 했고 네. 더 수사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상하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그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네네. 매일경제 기자가 네.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호재성 기사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경 기자가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때 돌았던 얘기가 이 지금 송수진 기자가 보도한 네. 선행매매 이거 아니냐 이거. 물론 매일경제가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과연 몇 케이스밖에 안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 그렇지 않을 거야. 쉬쉬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서도 그다음에 그 금감원의 이제 특사경에서도 수사를 하는 거 이것이 밝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한테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꼬리 자르기 아니라고 퇴사를 시킵니다. 네, 조용히 이렇게 개인적 차원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발견될 때는 진상조사를 사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징계 관련된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후 대책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 예, 이번에도 처음으로 지금 민동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도 칼을 빼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해가망신 시킨다면서 엄단 조치를 해서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더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코스피 5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가 조작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전에 김건희 때는 오히려 이복현을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삼부토건 문제 묻어뒀다가 그냥 넘겨버린 거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정부 때는 주가 조작범들은 범죄자로 본 게 아니라 경쟁자로 봤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나? 이익은 5대5로 가는데 기분 나쁘면 6대4로 가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원금도 다 몰수 추진한다고. 근데 이게 진짜 언론계가 진짜 이거는 맹점이 좀 많아요. 지금 이건 선행매매만 놓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창민 의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들 기자들이 기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정보 보고라는 걸 합니다. 어디예요? 정보. 자기 이제 언론사. 이거 이제 데스크라든가 간부, 사주 뭐 이런 경영진만 볼 수 있는 정보 보고인데 그 정보 보고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뭐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는 기자들한테 사전에 보도자를 줘요. 근데 엠바고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미리 알아요. 그러면 보고를 하겠죠? 네. 그러면 발표가 되기 전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사겠지.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드러난 사례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기자 개인의 욕망에 의한 일탈일까요? 아니면 언론사 차원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언론사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게 언론사라든가 그 신문사 방송사들의 이익하고도 직결이 되니까요. 그러면 의원님, 이제는 의원님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일 지금 현재 나쁜 짓 한 놈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할 토양을 만드는 건 또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 송수진 기자의 그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좀 더 대안을 만들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다 해서 이것을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이제 해외 언론사의 사례를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국회 도서관에서 발굴한 것을 금융당국한테 넘겨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그 자율 규제라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 자체에서 그러니까 기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 네,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해외 언론사. 네, 해외 언론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사 주요 그 윤리강정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취재협회 이런 데서도 그냥 단체에서도 그냥 윤리강령이라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익 추상적이에요. 목적이나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이거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내용 그냥 문구만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 국내는 그런데 그러네. 해외 아까 언론사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네네. 해외. 해외 해외는 언론사 보시죠. 해외 언론사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취재나 감시하는 기업이나 산업 여기에 대해서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시키고요. 데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자사주 외에는 아예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해요. 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주식에 대한 변동이나 있을 때도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 같은 경우도 본인 돈을 직계 가져가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도나 편집에 대한 권한 자체도 제한합니다. 그렇지. 네, 아주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존스의 이제 자회사 언론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버립니다. 엄청나게 강하죠. 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어떤 관련 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다 상의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다 말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핵심적인 것만 나오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율 규제를 이런 강화하자고 식으로 좀 가야 된다. 예,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약해. 우리 언론사들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약해. 난 이거 재미없어 그래서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민동기 기자님이 안 돼. 이야기했듯이 이게 언론사 기자들만의 그냥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거의 이해관계가 단순히 이번에 나온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보 보고를 받고 사전에 취재 관련해서 나왔던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부들 또한. 네. 오히려 더 정보를 더 잘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 규제만으로 안 된다. 언론사한테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조치가 다음 자료입니다. 제발 강력해라 제발. 예, 예. 제발 좀 예를 들어서 크게는 관련된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위. 제가 지금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조금 더 총괄해가지고 나머지 미방통위 이제 방미통위로 바뀌었죠. 네. 방미통위하고 문체부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만들어낼 방안들입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적발되면은 거래소에 6개월 이상 출입 정지.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가지고 약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이건 약한 거죠. 약해.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아까 IR 대행사 관련해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제재 방침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방통위. 방미통위에서는 방송사 제어가 대승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윤리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그리고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적발이 됐느냐. 그렇지. 이것을 다음에 승인과 허가에 거기에 기준으로서 삼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언론사가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강력한 평가 항목을 더 가지고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문체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신문법을 바꿔서 이 지금 여기 경제지뿐만 아니라 이게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윤리 규정을 실효적으로 만들게 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거의 1조 2천억 정도의 광고비를 언론사에다 뿌립니다. 정부 광고 1년에 1년에 2천억. 1조 2천억. 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아? 네. 그 사실 대한민국 언론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뿌리는 돈인데 이것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원칙에 이 사례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까 대승인하고 제어가하고 똑같이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집행할 때 공공성이나 이런 항목처럼 여기에 대해서 윤리 규정을 둬서 이런 경제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럼 기업적 끊어야 제약이 돼.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끊거나 굉장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다룰 때마다 너무너무 좀 화가 나는 게 광고라는 것은 알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이. 좀 알리기. 그렇죠. 알릴 목적이 광고야. 네. 응? 네. 근데 이놈의 것은 언론을 어차피 사람들이 보고 광고 효과가 없는 거를 주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아. 근데 왜? 그런데 광고를 줘. 네. 이거 없애야지. 아니 이게 보수의 가치 안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원을 빼먹는 거죠. 자기들이 국민의 빼먹는 이제 세금을 슈킹하는 빼먹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방송사 자체에 대한 인허가권까지 저는 건드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이거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활성화하려면 아까 그 특사경들 최근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예. 플러스 내부 고발자들 있잖아요. 당연히 포상금도 보호제도 강화- 걸고 그 강화해야 보호제도도 강화해서 예, 예. 내부에서 더 이거는 양성화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좀 더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시장 제일주의자들이야. 네. 그렇잖아. 시장 논리. 시장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언론들 다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가 안 먹혀요. 그렇죠.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이게 언론 개혁을 저희가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만큼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부하고 연관되어 있는 언론들이 공적인 책임성,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자율규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직접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나 그다음에 과방위 네. 그리고 이제 금융 감독기관 포함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실제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강력하게 강력하게 가야 돼요, 의원님. 의원님은 너무 착해요. 저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착합니다. 슈퍼 강력하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과 함께 대한민국 코스피 5천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시간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심각하네. 앞으로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는 지난번에 그 배민 이슈 한번 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반향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것들이 이제 정치 기사 때문에 조금 묻혀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팔로우하면서 지켜봐야지. 안 그러면은 네. 이것들이 시간 지나면은 다시 그 기득권들이 맞아요. 웅크리고 있다가 다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배민 문제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게 주가 조작 문제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있는 단위들 네. 여기뿐만 아니죠. 의원님 기업이나 이런 그만 데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출연자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모십니다. 오세훈을 또 잡아야 되고요. 김민수 잡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이대 잡아야 되고요. 지금 잡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최욱 씨 지금 방광 꽉 잡고 있죠? 아주 어렵나 본데. 아닙니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꽉 위태롭습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요즘 뭐 사법 이슈가 워낙 많고 대한민국 사법이 완전히 무너진 걸 저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일단 조금 바로 잡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뭐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오늘은 뭐 소개 정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민주당이 내번 사법개혁안을 5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대법관을 증원합니다. 드디어 증원을 해서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의 평가 제도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급시 판결문을 공개를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 신문 제도를 도입한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에요? 실제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하는데 네. 일단 대법관 증원 자체를 대법원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서 이 법관들의 비위 행위까지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반대 논리가 뭐 좀 타당한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에는 집무실을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땅값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1조 4천억을 이야기하고 끝나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타당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였냐면 네. 한꺼번에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사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저희가 또 그 지점까지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 법관을 늘리는 게 1년에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고 그다음에 4년 3명씩 늘려서요. 정확하게 반반씩.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7명의 증원을 이루고 그 이후에도 또 남은 명수를 증원한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주장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네.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이제 재판 소원 문제였거든요. 대법까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 소원을 헌재에다가 물을 수 있는 제도, 사실상 사심제. 요거는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고 그러나 뭐 개인 의원 차원에서는 이건 또 발의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해서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개인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이야기는 뭐 저희가 또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감사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오세훈을 한번 또 잡았습니다. 네. 오세훈의 역작이 한
한강버스 아니겠습니까? 한강버스. 한강버스. 하지만 지금 한강버스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9월 29일자로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만 보면은 한강버스는 요거는 그냥 실패작입니다. 네. 지금까지로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500억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보증을 서울시가 씁니다. 그래 한강버스가 망하면 서울시가 돈 다 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 오세훈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SH공사에서 한강버스가 500억 빌리는 것에 대해서 컴포트 레터를 써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강버스가 운행을 지속적으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SH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500억에 대해서도 대신 상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컴포트 레터의 법적 효과, SH공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414회 이사회 보고 안건 등에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문서가 신용 보강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 네.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에 빚 보증을 써준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강버스가 망하는 사정을 자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빚 보증을 서주는데 이거는 민간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보증을 서줬지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인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오세훈은 잘 되면 본인의 공적, 그렇죠. 잘 안 되면 민간업체잖아. 네. 의원님. 실제로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절대 이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을 털었습니다. 은행에게 기속적으로 이 컴포트 레터를 써준 적이 있냐, 그리고 그 의견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사실 은행이 살짝 거짓말을 먼저 했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런 거 받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SH공사랑 주고받았던 내역을 한번 줘봐라 라고 했더니 그 수천 가지 중에 이 컴포트 레터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헤쳐봤더니 결국에는 사실상의 보증을 서준 것으로 저희는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당황해서 그렇게 안 하면 신규 사업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망언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를 SH공사에서도 본인 이사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컴포트 레터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보증을 섰다라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뭐 오세훈도 뭐 그건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와. 망했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왜 의원님은 자꾸 그 망한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십니까? 망했잖아. 망했잖아. 그리고 이 보증을 왜 줘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궁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서준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게 한강버스 사업 계획서예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사업계획 보고서 예산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참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내부 환경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재원 조달 환경의 부적정. 그러니까 이 2025년도에 상반기에 쓴 것 같은데 한강버스 사업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로 재원 조항이 난항이다. 라고 쓰면서요.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진행함에도 계엄 사태와 현 서울시장의 퇴임 가능성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음. 아니 잠깐 근데 그 누가 작성한 거라고? 한강버스에서 쓴 겁니다. 야 오세훈을 너무 매기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한강버스. 본인들도 한강버스 사업하면서 네. 계엄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 오세훈한테 보여줘. 제가 이거 보여주려다가 시간 없어서 이거 못했는데요. 보여줘 빨리. 오늘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여줘. 오세훈한테 보내줘. 오세훈 뚝뚝 날아가서 내가 볼 때는 전용기 의원보다 더 한강버스 뭐라고 할 것 같아. 실제로 본인들이 기대하는 사안들로 썼는데 우려 사항에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와, 재밌네. 이거는 좀 배은망덕하지 않나? 보증 다 써줬더니. 마지막 남은 양심이죠. 야 배은망덕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보증서 좀 전에 사실상의 보증서 컴포트 레터에 보면 만약에 이 한강버스가 망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대여금 그러니까 SH의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66%만 서울시에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증서와 그게 만약에 대여금에서 출자금으로 변형되면 이거는 그냥 서울시가 세금으로 다 한 겁니다. 그냥 사업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한강버스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네. 실제로 본인들은 출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와 진짜 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막상 이거 들어가 보면. 이거 조금 수상한 데는 많았잖아요. 좀 의혹들은. 아니 그 유착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뭐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가 유착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본인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국정감사도 지적을 했는데 SH는 그거 잘했다고
사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랬냐면 본인들이 잘했다고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런 거 빨리 만들었으니까 포상금 파티도 하고 자화자찬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 유착 관계만 딱 밝혀내면 요거 아주 작품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게 한강버스가 아니라 이제 거의 한탕버스 한 거 아닙니까? 한탕버스. 쫙 털어먹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서울시장을 사선이나 한 분이 그 정도 판단도 안 됩니까? 한강이라는 게 비 많이 오면은 수량 늘어나서 배 못 띄우고 또 겨울 되면 또 얼어요 한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강버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웃긴 발상이고 강변북로 문제, 올림픽대로 문제, 또 지하철도 얼마나 그 출퇴근 시간에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나 좀 잘할 생각을 그렇지. 하면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저는 여의도 상공에 맨날 그 아이 서울 윤가 뭐 떠 있어요. 열기구? 그 열기구가 네, 여의도에 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진짜 화딱지가 납니다. 서울 시민들이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진짜. 겨울에는 또 한강이 얼죠. 네. 그때는 또 쇠빙선을 도입하는 거 아니냐. 깨면서 가야 돼. 네, 뭐 펭귄이야 펭귄. 그런 깨면서 비판까지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또 세빙스 또 도입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도입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 주식회사 세빙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컴포트 레터 또 하나 나온다고. 하지 마 그런 얘기. 진짜 한강버스가 쇠빙선으로 바뀝니다. 오세훈의 마스가 오세훈식 마스가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자 의원님. 네.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보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왔는데 또 뭐 하셨어요? 우리 김민수 최고가 그 얘기 그럼 같이 네. 할게요. 예. 장동혁과 같이 눈물의 윤석열 면회를 갔다 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야. 오늘도 사상 최고치예요. 또? 3,883. 좀 너무하긴 하지. 솔직히 많이 오르. 너무하긴 하지. 네. 거의 삼부토건급이지. 네. 너무하긴 해. 하지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주 미칠 노릇인가 봐. 김민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득되는 거는 싫어하는 정치 세력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이 상황이 일단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가 없을 텐데. 없잖아. 이건 진짜 쉽지 이거는 않거든. 쉽지 않은데. 아이씨, 야 중국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붙여? 굉장히 어렵게 붙여냅니다. 네. 김민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생각이에요. 팩트 아니에요. 아직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그럼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봐야 맞다. 그럼 자금이 인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맞다. 자, 여기에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주가는 절대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유가 있어야지 오르는 선행 지수라고요. 대표적인 선행 지수입니다. 소리 하는 거. 나는 옆에 그 엄성섭 기자 추임새 때문에 더 웃겨. 진지하게. 그럼요. 진지. 야,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불법적인 뭐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남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협중 하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 속에는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논평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 기사는 서로 논평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이거 좀 친한 거 아니야 또? 아니 전혀. 이제 저분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야.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공당의 맞아요. 지도부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기승전 중국으로 다 만들어내는지 지금 뭐 불법적인 자금 유입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근거를 내민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정선거 시즌 2를 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도 실체가 없는데 그냥 지면 부정선거고 그렇지. 웃긴 거는 자기들이 이기잖아요. 그건 또 합법선거가 돼요. 그건 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데 늘 양쪽으로 두 가지를 쓰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오히려 공론회장에서 퇴출돼야 되는데 네. 아까 그 엄상석 앵커인가요? 네. 막 진지하게 들어주잖아요. 진지해. 그걸 방송사에서 또 송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제도권 내에 미치는 악영향이 해악이 너무 심각해. 너무나도 크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본인도 자신 없는지. 자, 이건 팩트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뒤로 붙여 그거를. 그래놓고 중간에 진지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윤석열 정권 때 내란 일으키고 정권 자체가 정부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코스피 시장이 얼어붙죠. 네. 그랬다가 지금 정부 안정되고 AI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 선진화 제도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정상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저런 식으로 중국을 또 엮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도가 이제 지나치다. 그거 심각합니다, 진짜. 저도 몰라요. 또 혼자서는 주식 투자 해놓고 와 혼자서는 야 이재명 정부 진짜 효능감하는 레전드다. 와
그리고 최고치야. 더 웃긴 거는 실제로 민주당을 찍어. 실제로는 내가 공당의 그거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돼. 모르는 거죠. 경제는 민주당이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방송 나가 중국 자본이고. 이거 진짜 그렇지. 반도체 심각합니다. 좋다 이런 거. 속으로 기도해 더 올리면. 아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일상생활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직격을 했던데, 근데 저는 그 직격은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들의 일상에서는 이런 게 인정받는 일상이잖아. 최고위원이잖아. 이 사람이 무슨 누가 시켜준 거 아닙니다. 뽑힌 거니까. 뽑힌 겁니다. 선출된 겁니다. 네. 저게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본인들도 손절하는 파들이 또 있어요. 손절파가 있고. 손절파가 있는데 손절하지 않은 파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이거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다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었나요? 다 같이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그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논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공급 대책 앞으로 나올 게 많거든요. 국민의힘의 호들갑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믿어도 되냐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민주당이 기댈 데가 왜냐면 없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뭐라 해도 실용주의자.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믿어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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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자,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이 마무리되고 최욱 씨와의 이 짜투리 후토크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도 도란도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상황이 왜요? 시대 상황이 너무 엄중해. 아 그래요? 솔직히 엄중하잖아. 아 잡담할 때 아니다. 잡담할 때 아닙니다. 엄중합니다. 실제 제가 요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진짜 내가 불안해서 그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예. 불안합니다.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특검 위태위태하죠. 네. 사법부 위태위태하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오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 위태위태하죠. 아하. 그러니까 뭐 이거 방법은 없지 뭐. 지금 좋아요 5만. 아하. 헤헤. 아이고 뭐 이러면 뭐 김민수 한마디에 다 뭐 놀아놔야지 뭐. 다시 고구마 김민수 말이 뭐 정론이 돼야지 뭐 정설이 돼야지. 중국이야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김민수 스피커가 최욱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주식 오르는 건 중국 때문에 오르는 거지. 그렇지. 맞잖아. 그렇죠. 아유 나도 뭐 그럼 중국 쿠키나 하나 사러 가야겠다.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좋아요도 뭐 중국 쪽에서 누르나 보네. 안 올라가게.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 제2의 한강버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진짜 나와요. 막아야 되거든요. 예, 4대강 버스 나옵니다. 4대강 버스 4대강마다 이 버스 떠다니면 좋으시겠네. 그러니까. 다 멈춰서고 뭐 아주 신나겠네요. 아이고 이건 큰일 났네. 예. 명태균이는 나 방송 못하게 한다는데 이 좋아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 보면 명태균이 더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 방송 못하게 하겠지 뭐. 아이고 참. 임성근이 또 다시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고 하겠네. 아이고. 한 자리는 틀렸다 내가. 그게 기억이 안 하겠지. 난다. 그렇습니다. 아하. 아이고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참 큰일입니다. 이 좋아요가 뭐 전혀 그냥 좋아요가 이렇게 되면은 선행매매도 그냥 뭐 놔둬야지 뭐. 네. 선행매매 뭐 놔둬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임성근이 갑자기 특검에 전화해서 나 불교 신자지롱 비밀번호 아니시랑 해야지 뭐. 예. 고맙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아직도 14만 분이 계신데 야 좋아요가 5만 6천. 아이고, 야. 그건 뭐 같이 망하자는 거지. 이거는 뭐 의사 표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의사 표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의사 표현 하고 계시는 거야. 예. 오늘 내용 되게 좋았는데. 좋지 않나? 약간 선행매매 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일반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들과 함께 짜임새 있게 딱딱 정리하면서 짚을 것 짚으면서 이게 쉽나요? 아니 아까 그 연어회 부분이나 남욱 변호사 그렇죠. 이거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오늘은 좋아요를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 구독이랑. 아니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다루는 데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게 왜 다루냐? 우리가 무슨 뭐 따뜻한 마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나도 그런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막지 않은 거야.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저희 부모님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거 걱정되니까 그거 봐. 네. 혹시 맞습니다. 전화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뉴스를 체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어쩌다가 제가 맞아요. 거기 있었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맞아요.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네. 별일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막지 않은 건데. 저희 부모님도 저랑 동생 둘 다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뉴스 보고 놀라셔가지고 막 전화오고 그러셨었어요. 네. 아무튼 매불쇼의 영향력이 조금 커져야 그래도 좀 세상이 변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아주 중요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희대가 보낸 수원지법의 3인방 네. 사진 한번 띄우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이거 꼭 봐야 돼. 근데 참 이게 신기해. 조희대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에 이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인사로 뽑아온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마치 그렇게 보이잖아. 인사권을 한 게 조이되고 어. 또 내년 2월에도 또 인사권을 조이대가 씁니다. 근데 영장은 그럼 저렇게 3명 안으로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한 명 더 있죠. 남재진 예. 판사까지 4명이 한 돌아가면서 네 명이? 하는 건데 근데 한 법원에 있던 판사를 중앙지법에 저렇게 3명의 왕창 말이 안 몰아넣는 되잖아. 거는 이례적이죠. 아니 저 법조인들 이례적이라는 말 좀 그만해. 뭐가 이례적이야 임마. 불법적이지. 삼례 사례 오래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웃음 폭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웃음 폭격 하나도 쉽지 않아요. 폭탄을 못 터뜨려가지고 예. 아니, 정말 심각해요. 법조인들 자기들 가방끈 좀 길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라는 표현에는요 가치 판단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례적이라는 거는 그냥 드물다라는 거야. 빈도에 대한 표현이야. 이례적이라는 거는 거기는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간 표현이라고. 악의적이죠라고 해야지. 악의적이죠. 아니 이제 왜냐하면 사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제 1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례라는 말로 계속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네, 그 됩니다.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악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매우 악의적이잖아요. 2월에 타다닥 해놓고 실제로 여기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막아줘. 그거는 이건 뭐 방법 없잖아. 근데 저거 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좋아요랑 구독을 아. 그거 누르는 수밖에는 아니 뭘 더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은. 이건 합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래가 아니고 이래 아니죠. 통상적으로 합리적. 합리. 예. 매일 합리적이에요. 누르고 또 합리적으로 누르고. 가치 판단 들어가는 거예요? 합리적에는 여기 같이 판단을 가치 판단도 들어가요? 너무 날카롭다. 예.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64,000개. 그래. 임성근이는 풀어주자. 그래. 임성근이는 풀어줘. 여러분 진짜 누르셔야 되는 게 그럴 일 없지만 혹여나 내일 안 좋은 뉴스 나면 여러분 이거 같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 이종섭이는 그래. 코주 캥거루랑 추억 쌓게 만들어주자. 그래. 풀어주자. 네. 이종섭이 캥거루 주머니에 호주 가서 넣어줘. 캥거루랑 청정 호주산 고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하하. 야,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버티시네. 귀심 있네. 귀심 있네. 야, 끝까지. 와, 안 눌러. 야, 안 눌러. 귀심 있다. 대단하시네. 여러분 귀심 있네 진짜. 이 정도면 사실 무너질 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무너지네. 그러니까 그 뒷심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나가진 않으시고. 나가지 않아. 요거 팽팽합니다 지금. 진짜 나가진 않으시고. 진짜 지금 팽팽해요. 손에 땀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기싸움이. 나가지 않으면서 지금 누르지 않고 있거든요. 와, 이 팽팽합니다. 레전드입니다. 팽팽한데 기싸움 팽팽해. 지금 단 한 명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명도 누르지 않고 있는 이 팽팽한 기싸움. 여러분은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는 바가 뭐예요? 저는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일하면서 듣고 있어서 좋아요를 못 눌러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찍었어? 글은 600개 눌렀어. 버튼. 다 그래. 한 600개 눌렀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 아닌가. 그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건 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순순히 제가 패배를 인정하고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대로 무장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괜히 예민한 제 고민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 뭐요? 이 논란될 것 같아요. 좋다 그래도. 뭐 최욱 씨. 근데 이거는 진짜 논란될 수도 많이 논란이 돼요. 많이 얘기해봐요. 우리끼리니까. 비밀로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물어볼 때도 없고 진짜 고민이 있어요. 한번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여쭤보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참 이 말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진짜 고민인데.
내가 얘기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 요즘 그 매블쇼 댓글 그리고 저는 또 불금쇼 매블쇼의 전신 불금쇼 시절부터 썼던 휴대전화가 또 있잖아요. 그건 이제 건강한 여론 청취를 위해서 갖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댓글과 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게 진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최강욱 변호사에 대한 출연 문제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게 참 뭐 제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 이런 말을 꺼내도 되는지도 제가 좀 사실 좀 고민이 좀 있고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혹시 뭐 어떤 의견인지 뭐 댓글도 뭐 다양하게 제가 의견을 좀 청취하겠습니다. 말 이미 뭐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꺼냈으니까.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에 다른 채널에 최강욱 전 의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채널의 판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욱 앵커의 고민 지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최욱 앵커와 제작진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저는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호불호가 있고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최욱 앵커의 정확하게 고민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일까? 저는 뭐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요청이 많아요. 예, 실제로 이게 실제 하는 이야기니까. 네. 근데 나는 맨날 이제 소통하고 교감한다고 맨날 얘기를 했으니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민의 핵심은 그 오름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랑 뭐 상의할 데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지막에 좀 무겁게. 우리 곽수산 예, 제 이름 곽수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곽수산 선생님께서는 뭐 혹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요? 네. 저는 솔직히 뭐 적당히 솔직하게.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안 나오시게 된 이후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매부쇼에서는 없잖아요. 그건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의견을 제가 좀 경청을 하고 네. 뭐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근데 너무 내가 솔직한 고민을 꺼내놔가지고 나도 좀 약간 감당이 좀 잘 안 되네. 근데 그만큼 이제 최욱 씨도 왜냐면 여론을 다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하니까. 예. 이게 맨날 그리고 내가 나는 뭐 소통한다, 뭐 경청한다, 맨날 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죠. 저희는 내일 진짜 생방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